1776년 조선의 궁궐 한복판,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던 그곳에서 한 여인이 왕의 명에 따라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한때 영조의 지극한 사랑을 독차지하며 궁궐을 호령하던 후궁 수계문씨였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단 24살의 젊은 군주 정조가 즉위하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조는 즉위한 지 몇 달도 되지 않아 자신의 할아버지의 후궁이었던 문씨를 궁 밖으로 내쫓고 마침내 사약을 내려 그녀의 생을 끝내버렸습니다. 도대체 문씨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새로운 왕의 분노를 이토록 강하게 불러일으킨 것일까요? 이는 단순한 후궁 한 명의 몰락이 아니라 조선 왕실을 뒤흔든 비극 이모화변, 그리고 24년 동안 켜켜이 쌓여온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조가 왜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는지 그 숨겨진 진실과 비극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조와 수계문씨의 비극적인 악연은 1776년이 아닌 그보다 훨씬 이전인 1751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창경궁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조의 맏며느리이자 효장세자의 부인인 현빈 조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효장세자 역시 이미 죽은 뒤였기에 영조는 마치 친딸을 잃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직접 빈전을 찾아 통곡하며 지극한 예를 다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슬픔의 장소에서 조선 왕실을 뒤흔들 비극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는 사실을. 빈전에서 현빈을 가까이 모시던 한 젊은 궁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문씨. 신분도 미천하고 그저 조용히 주인을 섬기는 평범한 궁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조가 빈전을 찾은 그 순간 문씨는 왕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아 버립니다. 칠순을 바라보던 노왕에게 상중의 엄숙함마저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렬한 매력을 풍긴 것이었습니다. 영조는 며느리의 장례 기간이라는 엄중한 시기를 잊고 문씨에게 승은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교적 도덕과 궁중 예법을 모두 위반한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궁궐 전체가 술렁였고 문씨의 존재는 곧 조정 대신들에게까지 알려져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20세도 되지 않았던 젊은 왕세자,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영조가 형수의 상중에 그 형수를 모시던 궁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보고 깊은 실망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문씨는 사도세자의 마음속에 분노와 혐오의 씨앗을 심은 첫 번째 인물이 되었고 훗날 부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비극의 시발점이 되고 맙니다. 현빈 조씨의 빈전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 이후 문씨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속도로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1753년 2월 문씨는 마침내 정식 후궁 정사품소에 자가로 책봉됩니다. 하지만 이 책봉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영조가 승지에게 문씨의 후궁 교지에 어보를 찍으라 명했음에도 승지 윤광이는 왕명을 따르지 않고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후궁 책봉을 두고 승지가 왕명을 거절한다는 것. 이는 곧 조정 전체가 문씨의 입궁을 반대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결국 영조는 다른 승지를 불러 억지로 어보를 찍게 했고 그제야 문씨의 후궁 책봉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녀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문씨는 1753년 딸 화령옹주, 1754년 두 번째 딸 화길옹주를 연달아 낳으며 궁중에서의 입지와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문씨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문씨는 단순히 총애를 누리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언제나 야심 가득한 오빠 문성국이 있었습니다. 문성국은 왕실의 요직인 별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동궁전 사람들과 비밀리에 결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그 모든 사생활을 빠짐없이 문씨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문씨는 이 정보를 골라 하나도 빠짐없이 영조에게 고자질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세자를 향한 보이지 않는 덫, 사도세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문씨의 입을 통해 날마다 영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영조는 원래부터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왕에게 매일같이 문씨가 세자의 허물을 속삭이자 부자 사이는 점점 더 깊어진 균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내였던 해경궁 홍씨는 나중에 기록한 한 중로에서 이렇게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모르실 때도 세자를 의심하셨는데 날마다 문 씨의 말을 들으시니 부자 사이는 갈수록 멀어져 갔다. 문 씨와 문성국의 행태는 이제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세자를 고립시키기 위한 조직적이고 악랄한 음모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는 곧 사도세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더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됩니다. 문씨 남매의 음모가 서서히 고개를 드러내던 어느 날 궁궐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낙선당 화재 사건. 이 불길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도세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그의 운명을 파멸로 몰고 간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문성국의 충격적인 주장, 불을 지른 자는 세자다.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은 놀라운 주장을 펼칩니다. 이 불은 사도세자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다. 그는 화재의 진범이 세자라고 몰아가며 궁중 여론을 사도세자에게 불리하게 끌고 갔습니다. 실제로 문성국이 화재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가 이 사건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했다는 점은 확실했습니다. 문성국의 모함은 사도세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남겼습니다. 모든 잘못이 세자에게 쏟아지면서 영조의 의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도세자, 깊은 절망 속으로 아버지의 끊임없는 의심, 궁궐 내의 냉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현실, 사도세자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극심한 압박과 고통 속에 갇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자는 절망의 끝에서 충격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궁궐 우물 앞으로 걸어간 그는 스스로 몸을 던져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궁인들이 필사적으로 말려 목숨은 구했지만 그 순간은 세자의 정신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사도세자를 옥죄는 보이지 않는 손, 문씨와 문성국의 음모는 이미 세자를 한치의 틈도 없이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세자가 내뱉은 작은 말 한마디, 열받은 순간 일어난 사소한 행동조차 문씨의 입을 거치면 마치 반역을 꾀하는 중죄처럼 꾸며져 영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도세자는 계속해서 추락해갔고 그의 정신은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다 낙선당 화재 이후 사도세자와 영조의 부자 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문씨 남매의 끊임없는 이간질, 영조의 깊어지는 의심, 세자의 심신을 갉아먹는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청년 세자를 향해 거대한 파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762년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다가올 비극, 바로 사도세자 뒤주 사건입니다. 낙선당 화재 이후 문씨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고 사도세자를 향한 공격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씨는 이제 단순히 후궁의 지위를 넘어 왕실의 미래까지 손에 넣으려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문씨의 최종 목표, 왕의 어머니가 되고 싶었다. 당시 문씨는 이미 2명의 옹주를 낳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아 왕실의 정통성을 쥐고 흔드는 것. 후궁이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훗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문씨는 자연스럽게 왕의 생모가 되어 대왕 대비조차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문씨가 바라본 권력의 끝은 후궁의 사랑이 아니라 왕조 전체를 흔드는 최상위 권력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음모, 가짜 왕자를 데려오다. 그런데 문제는 문씨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문씨는 몰래 사내 아이를 궁궐로 들여와 마치 자신이 낳은 왕자처럼 영조에게 속이려 했습니다. 이른바 가짜 왕자 사건.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이는 조선 왕실의 근본을 뒤흔드는 엄청난 반역 행위였습니다. 다행히 이 음모는 당시 영의정 이종성에게 발각되어 실행되기 전에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문씨의 야욕이 어느 수준까지 치달았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씨의 오만, 왕실의 어른들까지 능멸하다. 점점 커지는 권력을 등에 업고 문씨는 궁궐에서 점점 더 무례해졌습니다. 그녀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 씨에게까지 서슴없이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왕실 예법상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고 결국 영빈이 씨가 문씨를 불러 직접 회초리를 들고 꾸짖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씨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마침내 왕실 최고의 어른,
인원왕후까지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인원왕후가 문 씨를 엄하게 질책하며 말합니다. 내 행동은 왕실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지만 문 씨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영조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권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폭풍전야, 거대한 비극이 다가오다 시간이 흐르며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20년이 넘는 문 씨 남매의 이간질은 부자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62년 6월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 이모화변엔 모화변이 터져버립니다. 문 씨와 문성국의 조종 아래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순간 사도세자의 삶은 끝났고 정조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복수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수는 24년 뒤 문 씨에게 그대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1762년 6월 문 씨 남매의 오랜 모함과 이간질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옵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든 비극, 이모화변 연호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조, 사도세자, 그리고 문 씨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더 이상 숨을 곳조차 없었다. 낙선당 화재 이후로도 사도세자를 향한 문 씨의 음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격정적인 순간 내뱉은 말 한마디, 감정이 상해 일어난 사소한 행동 하나, 이 모든 것은 문 씨의 입을 거치면 마치 반역을 꾸미는 중죄처럼 부풀려져 영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병들어 있던 영조는 아들의 행동을 더 이상 곧이곧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의심, 궁궐의 고립,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자의 정신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왕실 최고 어른들도 말리지 못한 비극, 문 씨의 오만과 이간질은 왕실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영빈 이 씨와 인원왕후까지 나서 문 씨를 꾸짖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노와 의심으로 가득 찬 영조의 마음에서 사도세자를 향한 애정은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결국 그해 여름, 영조는 역사상 가장 잔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어라. 뒤주는 곡식을 보관하는 단단하고 숨 쉴 틈조차 없는 나무상자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움직일 수조차 없고 며칠이면 고통 속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이 뒤주 속에서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서서히 생명이 꺼져갔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7세,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죽음 중 하나였습니다. 어린 정조의 눈에 새겨진 비명, 이 참혹한 장면을 사도세자의 어린 아들, 세손 이산, 훗날 정조는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불과 11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봐야 했던 소년. 그날의 절망, 그날의 공포, 그날의 분노는 정조의 가슴 깊은 곳에 영원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훗날 그의 인생과 정치, 그리고 복수의 모든 원천이 됩니다. 이 비극의 끝에서 웃은 사람은 누구였나? 사도세자가 죽자 궁궐 한켠에서는 문 씨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직 어리고 영조는 여전히 건재했고 문 씨의 권세는 절정에 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막을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뒤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 사내의 아들, 어린 세손 이산의 가슴에 어떤 복수가 피어나고 있었는지를.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사도세자의 죽음은 문 씨에게 일시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24년 뒤 그녀에게 되돌아올 처절한 심판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해경궁 홍 씨는 한중롱의 문 씨의 악행을 낱낱이 기록하며 후대의 진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린 세손 이사는 그날의 뒤주를 가슴에 새긴 채 언젠가 찾아올 복수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776년 조선의 새로운 군주가 즉위합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자 뒤주 사건의 생존자라 불렸던 세손 이산, 훗날의 정조입니다. 즉위식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온 나라에 울려 퍼질 강렬한 선언을 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말은 단순한 즉위사가 아니었습니다. 24년 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한흔, 그리고 복수의 의지를 드러낸 공식적이고도 엄중한 포고였습니다. 정조의 첫 명령, 문 씨를 궁에서 축출하라.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숙의 문 씨를 겨냥했습니다. 문 씨는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20여 년간 궁궐을 쥐락펴락하며 사도세자를 파멸로 몰아넣은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가 지냈던 거처와 풍계, 그리고 후궁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문 씨는 순식간에 궁궐의 실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던 후궁에서 아무런 지위도 없는 평범한 여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무거운 죄목과 곧 다가올 형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문 씨 일가에 대한 전면적 숙청, 정조의 분노는 문 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세자를 감시하고 모함했던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을 시작으로 일가 전체에 대한 숙청이 단행됩니다. 문성국은 먼저 귀양형이 내려졌고 그가 누리던 재산과 관직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게다가 문 씨의 어머니마저 멀리 제주도로 유배되어 관노비로 전락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문 씨의 가문은 왕실을 어지럽힌 죄목으로 한순간에 멸문지화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정조의 숙청은 무자비했고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해경궁 홍 씨의 한중록 문 씨의 죄가 드러나다 정조의 복수에 불을 붙인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해경궁 홍 씨가 기록한 한중록이었습니다. 해경궁은 책에서 문 씨가 벌였던 온갖 악행, 사도세자에 대한 모함, 궁궐을 뒤흔든 이간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며 고발합니다. 요녀연유와 간접젠저 이 나라를 어지럽혔도다. 이 기록은 정조에게 문 씨를 처단해야 할 정당성을 제공했고 문 씨 일가에 대한 숙청을 한층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문 씨는 몰락했지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궁궐에서 쫓겨난 문 씨는 더 이상 왕의 후궁이 아니었고 그동안 누렸던 권세와 재물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심판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조는 먼저 문 씨를 궁 밖으로 몰아낸 뒤 영조의 국상, 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중에는 피를 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유교적 예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문 씨에게는 더 깊은 공포와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상이 끝나자마자 정조는 마지막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합니다. 문 씨가 반드시 피하지 못할 돌아올 수 없는 최후의 심판. 1776년 여름 영조의 국상이 끝난 직후 정조는 마침내 오래도록 가슴속에 품어온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궁궐에서 이미 쫓겨나 신분도 권세도 누구의 보호도 잃은 채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수계문 씨. 그리고 8월 10일 그녀에게 최후의 명령, 즉 사약파며 이 내려집니다. 정조의 단호한 명령,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정조는 대신들 앞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씨의 죄는 나라의 근본을 어지럽힌 것이니 용서할 수 없다. 문 씨가 파멸시킨 것은 사도세자 한 사람의 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왕실 내부를 갈라놓았으며 정조의 어린 시절을 비극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결산하기 위한 정조의 칼날은 단호했습니다. 대신들도 모두 찬성했고 문 씨에게 다시 돌아올 길은 없었습니다. 궁 밖의 쓸쓸한 집에서 맞이한 죽음, 문 씨는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도 못했고 섬기는 궁녀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 곳은 초라한 궁 밖의 한 집, 한때 누렸던 영광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었습니다. 사약을 들고 온 관원들이 도착하자 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그릇을 받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이 나의 끝인가? 문 씨의 마지막 순간, 그녀는 독이 든 사발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도세자를 파멸로 몰아넣던 순간들, 권세를 누리며 오만하게 행동했던 기억들, 그리고 영조의 총애를 믿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휘둘렀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수계문 씨는 조용히 사약을 들이켜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궁궐을 뒤흔들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한 채 쓸쓸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문 씨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결말의 완성. 문 씨의 사사는 단순한 후궁 한 사람의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762년 뒤주 사건으로 시작된 왕실의 비극에 대한 정조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복수의 완성이었습니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왕권을 위협하던 잔존 세력을 제거하며 새로운 통치 시대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를 잃은 소년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문 씨의 죽음은 그 상처를 조금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과거를 덮기 위한 피해의 마침표였을 뿐이었습니다. 숙의 문 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그날로부터 비극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조의 심판은 문 씨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 씨 일가 전체에 대한 숙청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문성국, 노비로 전락하다 몰락한 권세의 참혹한 말로 문 씨의 오빠 문성국은 사도세자를 모함하고 낙선당 화재 사건을 조작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문성국에게 내려진 형벌은 단순한 귀양이 아니라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는 극형급 처벌이었습니다. 모든 재산 몰수, 관직, 박탈, 노비 신분으로 강등, 한때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렸던 집안이 단 하루 만에 조선사회 최하층인 노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가문의 역사적 소멸을 의미하는 멸문지화의 실현이었습니다. 문 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내려진 가혹한 운명, 문성국만이 아니었습니다. 문 씨의 어머니 역시 멀리 제주도로 유배되어 관노비 신세로 전락합니다. 딸이 후궁이 되어 가문이 번창하리라 믿었던 어머니는 말년을 가장 비참한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문성국의 아들, 사위들, 친척들까지 대부분 유배되거나 관직을 잃는 등 연좌제벌이 가혹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문 씨 일가가 왕실과 나라를 어지럽힌 대가로 한순간에 씨가 말라버릴 듯한 파멸을 맞은 것입니다. 정조의 분노, 악의 뿌리는 남김없이 뽑아낸다. 정조에게 문 씨 일가는 단순한 원흉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히 결정했습니다. 그 악한 무리는 남김없이 도려내라. 문 씨 일가에 대한 숙청은 정조 정치의 초반부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바로잡고 왕권을 흔들 힘을 가진 잔재 세력을 뿌리째 제거하며 새로운 통치 시대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피바람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제외되었습니다. 두옹주만큼은 지켜라. 정조의 단호한 보호, 대신들은 문 씨의 딸들, 즉 화령옹주와 화기롱주에게까지 자귀, 박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두 아이는 영조의 핏줄이며 문 씨의 죄를 알 나이도 아니었다. 정조는 복수와 정의를 집행하면서도 왕실 혈통과 무고한 생명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두옹주는 신분을 유지했지만 궁궐 출입이 금지되고 옹주답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화령옹주는 어머니의 죄 때문에 왕실 의전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정조의 보호 아래 69세까지 비교적 긴 생을 이어가게 됩니다. 문 씨의 죽음 이후에도 남은 그림자, 문 씨가 사라졌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 씨가 남긴 악행은 궁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정조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버지를 잃은 소년 시절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 씨 일가에 내려진 처벌은 한 가문의 완전한 몰락을 의미함과 동시에 정조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내린 가혹하지만 불가피한 결단이었습니다. 숙의 문 씨가 사약을 받고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평가는 지금까지도 엇갈립니다. 후대 사람들은 문 씨를 흔히 요녀여언위, 간적젠처이라 부르며 사도세자를 파멸로 몰아넣은 악녀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문 씨가 정말로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것인지 혹은 정조 정권이 필요로 했던 정치적 희생양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문 씨는 궁녀 출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인물이었다. 문 씨는 궁녀 출신으로 노론 소론 같은 거대 당파와 연결된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오직 영조의 개인적 총애에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문 씨가 과연 이모화병 같은 거대한 정치 사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까? 즉, 문 씨가 후대에 알려진 것만큼 강력한 암흑 세력이었다기보다는 정조가 즉위 후 왕권 강화를 위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워야 했고 그 대상이 바로 문 씨였다는 해석입니다. 1. 정조의 정치적 계산, 혼란을 끝내기 위한 정리 작업.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왕권을 흔드는 세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모화변에 직접 연루된 실세 중 일부는 이미 사망하거나 정치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인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영의정 김상로도 이 사건에 책임이 있었지만 그가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관작을 추탈하고 가족을 유배시키는 선에서 끝났습니다. 반면 문 씨는 살아있었고 정치적 후원 세력이 전혀 없고 영조 때의 스캔들로 인해 이미 여론이 나빴으며 정조와 사도세자와의 감정적 갈등까지 얽혀 정조가 책임을 묻기 가장 쉬운 대상이었습니다. 즉, 문 씨는 정권 재정비를 위해 제거하기 좋은 존재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문 씨의 악행은 실제로 존재했다. 한중록의 생생한 증언, 이와 반대로 문 씨가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강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사도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 씨가 직접 기록한 한중록입니다. 해경궁은 문 씨의 행동을 두고 여러 차례 요녀, 간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녀가 사도세자를 괴롭힌 실체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그 기록들이 너무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문 씨가 실제로 이간질과 모함을 주도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습니다. 또한 정조의 격렬한 감정 역시 단순한 정치적 판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정조는 즉위 후 단 20일 만에 문 씨의 자격을 박탈하고 5개월 만에 사약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음으로 잃은 아들의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강합니다. 곤망녀였는가, 피해자였는가 결론은 두 가지 모두일 수도 있다. 오늘날 많은 역사 연구자들은 문 씨를 단순히 한 가지 색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녀는 분명 이간질과 권력 남용을 일삼았고 사도세자와 정조에게 큰 상처를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후궁이었고 영조의 총애가 사라지는 순간 철저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적 희생양이기도 했습니다. 즉, 문 씨는 악인의 역할을 했으면서도 시대의 구조에 희생된 비극적인 인물이라는 이중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조의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문 씨를 처단함으로써 정조는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왕권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평생 품었던 상처, 뒤주 속에서 죽어가는 아버지를 지켜봐야 했던 그 11살 소년의 고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 씨 사건은 그 상처의 상징이자 정조 통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숙의 문 씨가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둔 그 순간 1762년부터 이어져 온 왕실의 비극, 이모화변은 형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남긴 상처와 충격은 문 씨의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 사회 전체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왕실 내부를 뒤흔든 후폭풍, 누구도 자유롭지 않았다. 사도세자의 죽음, 문 씨의 처단, 그리고 문 씨 일가의 멸문지화에 이르는 과정은 왕실 사람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궁궐은 오랫동안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침묵이 감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왕실에서 벌어진 비극은 결국 왕실로 돌아온다. 문 씨의 죽음은 악을 처벌한 정의의 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궁궐이 얼마나 위험한 권력의 장인가를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 정조의 새로운 통치, 과거의 상처 위에서 시작된 개혁. 정조는 문 씨 일가를 숙청하며 아버지의 원한을 풀었지만 통치자로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조선을 세워야 한다. 이 선언 아래 정조는 개혁과 균형을 중시하는 정치체제를 추진합니다. 탕평책 강화, 노롱 소론 간의 극심한 갈등을 완화하고 당파를 떠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려 했습니다. 규장각 설치, 학문과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젊은 관료들을 양성해 조선의 지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경제 군사개혁 추진, 왕권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실용적 개혁을 도입했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문 씨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의 혼란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 복수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었다. 정조는 문 씨를 처단함으로써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지만 그 복수는 정조 본인에게도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사도세자의 죽음을 떠올리며 괴로워했고 문 씨 사건이 남긴 상처를 정치와 삶 속에서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문 씨의 죽음은 정조에게 완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문 씨 사건의 잔상, 조선 사회에 던진 질문. 문 씨 사건은 조선 후기 사회에 다음과 같은 강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력은 어디까지가 정당한 것인가? 사적 감정과 국가적 판단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 개인의 욕망이 한 나라의 운명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가? 복수는 정의인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인가? 이 사건은 왕실 권력 다툼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조는 달랐다. 정조는 분명 복수를 실행한 군주였지만 그 복수는 단지 감정적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 이상의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왕권을 바로 세우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조선의 정치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정조에게 문씨 사건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며 조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숙의 문씨가 사라진 지 오래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조선 왕실사에서 비극과 악행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문씨 사건이 남긴 의미는 단순히 한 악녀의 최후로 요약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깊습니다. 이에 악녀의 말로인가? 시대가 만든 비극인가? 문씨는 후대에 사도세자를 괴롭힌 악녀로 기록되었지만 그녀 역시 궁녀라는 낮은 신분에서 시작해 궁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권력 앞에서 흔들리고 야망에 사로잡혀 잘못된 선택을 거듭했으며 그 결과 파멸을 맞이한 비극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문씨의 몰락은 그녀 자신의 악행의 결과이면서도 동시에 조선 왕실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가 만든 필연적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욕망이 불러온 파멸, 한 여인의 오만이 남긴 흔적. 문씨는 잠시나마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궁중 최고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권력을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파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세자는 뒤주에서 죽고 정조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며 문씨 본인은 사약을 받고 죽고 그녀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욕망이 빚은 파멸은 권력의 무상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정조에게 문씨는 무엇이었나? 왕이기 전에 한 아들이었다. 정조에게 문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정조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파멸시킨 악의 형상이었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의 근원이었습니다. 정조의 문씨 처단은 정치적 계산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한 아들의 복수였습니다.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했던 소년의 한이 왕의 권력을 통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조차 정조의 마음속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수는 정의를 세웠지만 잃어버린 가족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국문씨 사건이 조선에 남긴 질문, 문씨의 삶과 죽음은 왕실 내 권력 다툼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지도자의 감정과 국가 운영은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복수는 과연 정의였는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인가? 이 질문들은 조선 후기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입니다. 온 후대의 평가. 문씨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문씨는 후대의 소설과 드라마에서 거의 항상 악녀, 요부, 이간질의 화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녀의 실체가 어떠했든 간에 역사는 그녀를 철저히 악영과의 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녀가 시대의 희생양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정치적 기반이 없었고 영조의 사랑이 전부였으며 그 사랑이 사라지자 단숨에 버려졌다는 점에서 문씨는 권력 구조 속에서 소비되고 버려진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삶은 욕망과 권력,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이 뒤섞인 조선 왕실의 복잡한 민낯을 보여줍니다. 그 역사는 되풀이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문씨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며 잘못 사용된 권력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 문씨는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자신의 역할을 잊었고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모든 영화는 사약 한 사발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고 남은 것은 비극과 상처뿐이었습니다.